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 오늘 소개드릴 책은 댄 애리얼리의 부의 감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마 서점에서 보신 분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근데 책이 상당히 제법 두껍고요. 그리고 읽기가 되게 편한 문체로 미국인들의 그런 유머 같은 것들이 섞인 그런 문체의 느낌이 나서 읽는 내내 조금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용이 이렇게 엄청 쉬운 편은 아니어서, 그리고 또 양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이게 집중해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좀 더 신경 써가면서 봐야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을 집어들게 된 건 사실 투자에 대해서 혹은 이제 재테크나 어떤 돈을 버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보긴 했었는데,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실제로 이제 돈을 우리가 쓰는 방식, 그리고 그 돈을 쓰는데 있어서 약간의 그런 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읽다 보니까 꼭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돈을 얼마나 우리는 스스로 이제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돈을 쓰게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많이 그런 현상을 분석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두 명입니다. 댄 애리얼리라는 듀크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제프 크라이슬러라는 되게 특이해요. 이분이 좀 특이한데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오셔서 변호사이자 저술가, 강연가, 코미디언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직업이 뭔가 스펙트럼이 대단하죠. 그런데 어쨌든 댄 애리얼리와 제프 크라이슬러가 같이 썼는데 비중 자체는 댄이 글을 쓸 때는 제프의 얘기를 많이 하고 제프가 글을 쓸 때는 댄의 얘기를 하는 그런 식의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개의 챕터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왜 사람들이 돈을 쓰고 후회하는지, 돈에 대한 의사결정이 왜 어려운 것인지에 대한 걸 가볍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고, 2장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알아야 할 10가지라고 해서 왜 우리가 돈을 제대로 이성적으로 쓰지 못하는지, 돈을 비합리적으로 쓰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서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돈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돈 쓰기의 기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돈 쓰기의 기술은 좀 약간 많이 나온 측면은 없어요. 왜냐면 돈을 쓰는데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앞에 2장에서 설명했던 돈을 쓰는 우리의 그런 비이성적인 현상에 대해서 좀 분석한 것들을 많이 읽어보고, 독자인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돈을 좀 더 내 삶에 행복할 수 있게끔 쓰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라는 뭐 약간은 상투적인 느낌일 수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쪽으로 해석을 했던 그런 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기회비용을 무시하는 이런 경향은 우리 인간의 사고에 기본적인 흠결이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로써 돈의 멋진 특성, 즉 돈으로 지금이든 혹은 미래에든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돈과 관련된 우리 행동이 그토록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돈을 지출할 때는 마땅히 기회비용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지만, 그렇죠. 즉 지금 어떤 것을 사는데 돈을 지출하면 다른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하지만, 이런 식의 생각은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쓸 때 기회비용을 사실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떠한 티셔츠를 사는데 이게 할인을 하기 때문에 원래 가격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게 싸게 느껴져서 이걸 구매하게 되죠. 예를 들면 뭐 10만 원짜리 옷이었는데 3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만 원을 절약하는 셈이 들어서 그 3만 원을 지출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 3만 원은 안 써도 되는 돈이죠. 그 3만 원에 대해서 그 3만 원으로 뭐 밥을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책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대안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빈번히 일어나는 내 삶의 소비에 있어서의 그런 기회비용들을 모두 일일이 생각하면서 소비를 하기란 참으로 어렵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래서 소비가 돈을 쓰는 행위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게요. 우리는 흑색 원과 회색 원 사이에 착시 이미지를 즐겨 사용한다. 보세요. 이 원 안에 있는 까만 것과 이 원 안에 있는 까만 게 어떤 게 더 커 보이십니까? 요게 더 작아 보이죠? 요게 더 커 보이고. 근데 사실상 이거는 같은 크기의 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우리의 시각 자체는, 우리의 시각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어떠한 하나의 기준점을 통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 상대성의 원리에 지배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한번 이쪽도 보실게요. 실제로 사례를 한번 설정을 해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설정을 해보자. 토요일 아침에 두 가지 할 일을 해치우려고 집을 나선다. 먼저 한동안 봐왔던 운동화를 사야 한다. 운동화를 사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가게에 가서 $60짜리 운동화를 집어들었는데 가게 아르바이트 직원이 솔직하게 털어놓기를 자동차 타고 좀만 더 가시면 다른 신발 가게에 있는데 요거랑 똑같은 신발을 $60짜리를 거기는 $40에 팔아요. 근데 $20를 절약하려고 5분 동안 자동차를 몰고 가긴 해야 돼요.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신발을 산 뒤에 우리는 두 번째 일을 하러 나선다. 비슷하게 다른 사례를 또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라스에 둘 테이블과 의자를 사러 가야 하는데 봄이 돼서 테라스에서 이제 보낼 시간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아무튼 테라스에서 쓸 테이블과 의자를 사러 갔어요. 근데 한 스토어에서 어떤 그 마음에 드는 걸 발견했는데 그게 $1060였어요. 근데 그곳 직원이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기를 똑같이 앞서 신발을 사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5분을 타고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 그 가게에서는 역시나 $20를 깎아준대요. $1040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는 대부분 5분 동안 자동차를 몰고 이동할 정도로의 그 $20의 가치를 앞서 신발에 대비해서는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발을 $40짜리, 그러니까 $60짜리를 $40로 살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20가 커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5분 동안 자동차를 타고 거기를 가야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수고스러운 행위가 합당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좀 가격이 좀 큰 $1000가 넘는 그런 테이블과 의자는 그거에 대비하는 20%는 백분율로 봤을 때 되게 적은 비중이기 때문에 나름의 상대성과 합리적인 의사 판단을 한다는 생각 전제하에 그 $20를 통해서는 5분 동안 그 가게를 그쪽 가게로 가기 위해서 5분 동안의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는 거죠. 이걸 봐도 똑같은 $20인데도 불구하고 신발을 살 때는 내가 $20를 아끼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그 테이블과 의자를 사기 위해서 $1000에 대비하면 그게 적은 돈이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뭐 여기에 드는 사례들로도 나오는데 우리가 비싼 자동차 예를 들면 그랜저를 산다고 봐봐요. 뭐 3천만 원짜리 그랜저를 사는데 그랜저를 그냥 깡통짜리 차를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200만 원짜리 옵션을 추가하고 뭐 300만 원짜리 옵션을 추가하고 하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이 150만 원인데 실제로 150만 원짜리 내비게이션은 굉장히 비싼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전체적인 금액에 대비해 보면 되게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크게 비싸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기회비용이나 어떠한 그런 합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게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이코노미스트 정기구독에 관련돼서 이코노미스트가 굉장히 매출을 많이 올렸던 방법을 한번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돈을 쓰는 행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요 밑에 부분을 보시지 않고 한번 요 부분만 보실게요. 첫 번째, economist.com 정기구독은 $59예요. 그쵸? 1년 정기구독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보는 건 $59입니다. 근데 인쇄물 정기구독, 오프라인용 구독료는 $125예요. 그러면 온라인으로만 볼 거면 $59인데 인쇄물, 오프라인으로만 볼 거면 $125예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앞에 싼 거 온라인을 게다가 요즘에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9를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려면 $125에 이런 오프라인 구독을 해줘야 되는데 온라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겠죠. 근데 이 옵션 하나 추가했어요. 인쇄물 및 온라인 정기 구독은 $125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프라인 구독도 가능하고 온라인 구독도 가능한 거는 $125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서는 사람들은 앞서 이 온라인 구독을 많이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걸 많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프라인 실제로 신문을 받아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싸 보인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니 보세요. 그 신문을 정기 구독하는 것도 $125인데 신문도 볼 수 있는데 온라인까지 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125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상대성을 부여하고 여기에 앵커링 효과로 닻을 내려가지고 이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125로 실제로 많이 지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비이성적인 그 결정을 내린다는 걸 알 수 있는 데다가 이걸 이용해서 이코노미스트는 굉장한 매출을 많이 올렸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실게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비합리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이제 심리적 회계라고 해서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해요.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 어렵게 번 돈은 어렵게 쓴다. 뭐 이런 느낌처럼
여기 보실게요. 사람들은 일해서 번 돈은 공과금이나 생활비 등 책임성 있는 항목에 쓰는 경향이 있다. 그 돈을 진지한 돈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반면 카지노에서 딴 3억 달러처럼 재미로 느껴지는 돈은, 그러니까 뭐 횡재로 재수가 좋았고 쉽게 번 돈인 경우에는 도박판 같은 또 다른 재미에 지출되거나 아무튼 쉽게 쓰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복권에 당첨된 경우 확 뭔가를 질러버린다든지, 뭐 길 가다가 돈을 주웠으면 그거를 그냥 그날 써버린다든지.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어렵게 번 돈 100만 원이 있고 쉽게 뭐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길 가다 주웠다든지 해서 갑자기 생긴 돈 100만 원은 그 가치는 사실 똑같아요. 100만 원을 어떤 걸 살 수 있는 거는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건 어렵게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써야 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고, 어느 한편으로는 그 돈을 벌기까지의 행위 자체가 쉽게 나한테 들어온 것이면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나만의 그런 방식이 적용된다는 거죠. 되게 재밌죠. 네, 여기다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그 돈을 쓸 때 지불의 고통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불을 할 때마다 건건이 고통을 느껴요. 예를 들면, 여기서 표현해 주기로는, 선불인 경우에 고통을 적게 느끼게 된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미리 고통을 앞서 내버리면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가 크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반대로 돈을 아끼려면 매번 지불의 고통을 느끼게끔 조금씩 돈을 내가 뭔가를 지출할 때마다 내는 그런 고통을 일부러 느껴야지만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불의 고통을 제거하면 돈을 보다 더 자유롭게 쓰고 소비를 더 많이 즐기게 된다. 반대로 지불의 고통을 늘리면 지출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져서 지출이 줄어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지불의 고통을 늘리거나 줄여야 할까? 물론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신혼여행을 갈 때 비교를 해서 표현을 해줘요. 제프가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이 책의 저자인 제프가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그 신혼여행 비용이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 신혼여행을 선불로 왕창 지불을 해서 완전히 지불을 한 이후에 실제로 신혼여행 그 이후에 떠났을 때는 돈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모든 것들을 행복하게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다른 부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그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무슨 얘기였냐면, 그 부부는 제프와 달리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신혼부부, 예를 들면 신혼여행 같아도 이제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뭐 밥을 먹는다든지 호텔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관람 체험을 한다든지 하는 거에 있어서의 비용을 이제 지불하지 않게 되는데, 그 제프와 달리 그 부부의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게끔 그렇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되게 많이 고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택시를 탈 때, 어떤 걸 체험할 때, 아니면 밥을 먹을 때도 계속 비교를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돈을 쓰면서 지불의 고통을 느끼다 보니까 만족도가 돈은 절약했지만 되게 행복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서 그걸 잘 분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함을 느끼고 싶은 게 중요하면 지불의 고통을 최소한 먼저 확 한 방에 해버리고 그걸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나한테 놓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하면 한 번에 내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지불의 고통을 느끼면서 이거를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돈을 아끼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지불을 하는 그 시점과 그 고통을 느끼는 그 시점에 그런 간극이 있을 경우에 어떤 느낌을 인간이 겪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그는 현불 결제를 한다는 기분이 들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서명을 할 뿐이다. 그렇죠? 돈을 내가 직접 내주는 게 아니고 무슨 플라스틱 카드를 주고 그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돈을 냈나라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이 잘 안 들고 무의식적으로 별 생각이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저 서명을 할 뿐이다. 지불은 그로부터 시간이 훨씬 동떨어진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다. 비슷하게 나중에 청구서가 날아들어왔을 때 우리는 자신이 소비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느낌을 정말로 갖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정작 그때 가서는 자기가 이미 식당에 지불했다고 느낀다. 그쵸? 우리가 예를 들면 월 초에 뭐 비싼 식당에 가서 뭐 10만 원짜리 밥을 먹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카드로 지불하고 나왔을 때는 물론 내가 10만 원짜리를 썼어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실제로 내 돈이 내 지갑에서의 돈이 꺼내지는 그런 행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생각이 좀 무디다가 월말이 돼서 청구서가 날라오면 그때 내가 식당에서 그때 이미 낸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나한테 더 과도하게 느껴지는 게 있죠. 되게 부담스럽고 내가 지출하고 내가 쓰고 내가 결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좀 부당한 느낌이 들고, 아씨, 돈을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라는 생각도 들고, 돈을 이거 청구서를 처리하면서도 기분이 좀 씁쓸해지는 그런 생각들. 이게 실제 지불과 그 돈을 쓰는 행위 사이의 간극이 길 때 나타나는 그런 인간의 비합리적인 이성의 행동입니다. 비이성적인 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또 앵커링 효과라고 닷 내리는 그런 효과인데, 그러니까 앞서 뭔가 돈을 그런 소비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무엇인가 숫자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정보를 받게 되면 그 정보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보실게요. 예를 들어 어떤 피실험자의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두 자리 숫자가 그러니까 보장번호 숫자가 5와 4라면 그에게 무선 키보드를 54달러에 살 것인가, 와인을 54달러에 살 것인가 등의 질문을 던졌는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의미한,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숫자 5와 4라는 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54달러를 지불하는 거에 대한 강한 지불 동기가 촉진되었다는 거죠. 예, 그 단계에서 이쪽도 보실게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할 가치가 있다. 어떤 것이라도 닷 가격이 될 수 있다. 그 숫자가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당사자가 그 숫자를 의사결정과 연관시키는 한 아무리 의미적인 숫자라고 해도 상관없다. 이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물컵을 사면 그 물컵을 사는 데 있어서의 관련이 아무것도 없는 숫자라도 이 물컵을 사는 소비를 하는 행위에 있어서의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이때 내릴 의사결정은 동력을 얻어서 미래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앵커링 효과는 가격을 책정하는 초기 결정의 중요함을, 즉 초기의 의사결정이 사람의 머릿속에 특정 가격을 설정하고 이것이 나중에 있을 가치 계산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식점 메뉴판들도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떠한 그 레스토랑에 가면 가장 비싼 음식을 설정을 해놔요. 예를 들면 도저히 구매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비싼 느낌의 음식을 일단 메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격을 세팅해 놓는 거죠. 예를 들면 뭐 30만 원짜리 1인당 30만 원짜리 메뉴를 세팅을 해 놨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30만 원짜리 메뉴에 비교해서 사람은 싼 거를 또 보게 되고, 그 싼 거의 중간 가격을 보게 돼서 그 중간을 선택할 수 있게끔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맨 위에 비쌌던 그 가격을 단내리는 단효과로 이제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서 항상 그 가치를 선빵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우리의 그런 돈을 결정하는 그런 이성 과정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침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비이성적인 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또 나오는 게 이제 공정함에 대한 걸 우리가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우산은 비가 올 때 수요가 많아지므로 가격이 높아지는 게 당연하며, 그렇겠죠. 읽어보면 뭐 당연한 얘기죠. 눈보라가 몰아칠 때는 우버의 공급이 적고, 우버 교통 택시 말하는 거예요. 우버의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아지므로 요금이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 따라서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완벽하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사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제 비가 와서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려고 했는데 그 편의점 직원이 이렇게 하는 거였죠. 우산에는 이제 예를 들면 10달러가 붙어 있었는데 10달러짜리 우산을 사려고 딱 집었는데 갑자기 편의점 직원이 얘기하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비가 오니까 이 우산은 20달러예요. 갑자기 2배가 뛴 거예요. 그러면 이 우산을 사려던 사람은 굉장히 불공정함을 느끼겠죠. 아이씨, 뭐야. 10달러였는데 갑자기 20달러?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놈이 다 있어. 라고 해서 우산을 안 사고 비를 맞고 그냥 오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비가 올 때는 수요가 많으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우산 가격을 높게 받는 게 당연한데, 그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야씨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야? 갑자기 10달러였던 게 어떻게 갑자기 비가 온다고 해서 20달러로 올라가? 야씨 이거 사기야 라는 생각이 들고 안 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정함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사례가 나와요. 우리가 그 문을 고칠 때, 예를 들면 실제로 문이 잠겼다고 봐요. 갑자기 의도치 않게 문이 잠겨갖고 문을 따야 되는데, 우리가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그 열쇠 수리공이 내가 정말 힘들게 계속 오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열쇠 수리공이 도착하자마자 순식간에 막 1분 만에 문을 따버린단 말이죠. 그리고는 청구하는 돈이 예를 들면 7만 원, 5만 원 막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굉장한 부당함을 느낀다는 거죠. 야씨, 나는 되게 오래 기다렸고 이렇게 따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오자마자 1분 만에 이걸 땄나? 겨우 1분 동안 버는 돈이 무슨 5만 원, 7만 원? 진짜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돈을 지불하는데 굉장히 좀 주저하게 되고, 뭔가 사기당했다, 좀 기분이 나쁜, 찝찝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열쇠 수리공의 경우에 이런 방식을 또 많이 쓴다고 해요.
열쇠를 고치러 가서 실제로는 정말 금방 고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되게 열심히 하고 뭔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장비도 꺼내놓고 조금 시간을 좀 예를 들어 2, 30분 걸리면 이 사람이 뭔가 나의 불편을 해결해 주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이 사람이 요구하는 그런 5만 원, 7만 원의 가치가 공정하다. 이 사람은 고생을 했고 몇십 분 동안 혹은 1시간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라는 그런 생각에 지불을 더 오히려 그 돈보다 더 이상 해준다고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맞지가 않는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지금 이 문을 따기 위한 것이 필요한데 와서 빨리 따주면 오히려 고맙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좀 빨리 해결해 줬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에 더 시간이 걸리고 더 노력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열쇠 수리공 실력이 더 떨어지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더 주려고 하는 그런 비이성적인 행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요. 예를 들면 보세요. 한 곳에서는 80% 무지방 소고기 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팔고 다른 한 곳에서는 비슷한 제품이긴 하지만 20% 지방 소고기 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판다. 어느 식당에 손님들이 많이 찾을까? 당연히 80% 무지방 소고기 패티를 썼다고 광고하는 쪽이 많이 팔리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방이 들어간 건 20%인 지방 소고기나 80% 무지방이면 나머지 20%는 지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돈을 쓰는 데 있어서도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게 사례로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이 책의 3장 부분에 시작되는 부분에 이제 돈을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쓰는 것들에 대한 걸 정리를 좀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상대성에 대해서 세일 가격 혹은 깎아주는 금액 혹은 우리가 동시에 다른 것을 소비하는 금액, 상대성. 그러니까 다른 그런 동시에 다른 것을 소비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에 의해서 더 깎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 돈을 쓰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쓰게 되는 그런 상대적인 원리. 그것 때문에 이제 비이성적인 결정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돈의 분류, 돈에 속해 있고 지출되는 계정, 그리고 그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실제로 어렵게 번 돈, 쉽게 번 돈에 의해서 지출되는 그런 방식이 좀 더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지불의 손쉬움, 지불의 고통. 그러니까 지불은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지불이 손쉬울수록 더 고통을 덜 느껴서 돈을 많이 쓰게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고, 어떤 구매물에 대해 맨 처음 보는 가격 혹은 지난번에 자기가 지불했던 가격인 앵커링. 그러니까 앞서 그런 우리가 먼저 인식했던 무언가의 가격에 의해서 지금 소비하려는 것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자신이 어떤 걸 소유했다는 생각, 소유 효과, 손실의 비.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거는 좀 더 가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정말 뭐 애정을 느끼게 되겠죠. 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집을 내놓을 때 더 많은 평가를 해서 더 비싸게 부르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지만 뭐 그런 사례를 들어 얘기를 해주고 있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일한 것처럼 보이는지 여부, 아까 공정함,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열쇠공이 이제 그 열쇠를 따는 경우에 대해서 공정함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에 얘기해 주고 있고, 현재 유혹에 넘어가지는 여부, 자제력.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매체나 매스미디어나 여러 기업들이 사람들을 하여금 자제력을 잃고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많은 광고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돈을 쓰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손쉬운 가격 비교가 되는가의 여부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돈에 있어서 손쉬운 가격 비교가 되면 우리가 그거를 의사결정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사과가 있고 오렌지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당신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라고 하면 내가 갑자기 오렌지가 먹고 싶으면 오렌지를 당연히 고르겠죠. 근데 만약에 이 경우에 있어서 사과는 예를 들면 1,000원이고 오렌지는 10,000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똑같이 결정할 수 있는데 비유가 잘못됐나? 사과는 10,000원이고 오렌지는 1,000원이라고 해봐요. 그럼 내가 오렌지를 먹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10,000원짜리이기 때문에 10,000원짜리 사과? 이게 뭐지라는 생각에 돈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쉽게 그 가격이 비교가 되면서 사과를 고르게 된다는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고 있고요. 뭔가를 묘사하는 말, 우리가 소비 시점에 하는 행동, 언어와 제의,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표현하는 언어, 예를 들면 와인을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떠한 똑같은 와인을 먹어도 예를 들면 와인 소믈리에가 이 와인은 뭔가 탄닌이 어떻고 감도가 어떻고 입에서 느껴지는 바디감이 어떻고 마치 초원에 펼쳐진 그런 막 무슨 바다의 그런 출렁거림이 느껴지는 막 그런 와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걸 설명을 듣고서 고급스러운 와인잔에 그런 와인을 돌려가면서 마시는 그런 행위가 곁들여지면 언어와 제의가 다 있었죠.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이 더 커진다는 거죠. 실제로는 똑같은 와인임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값을 받더라도 더 그걸 이제 수용하고 돈을 지불하게 되는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소비 진정한 속성이 아니라 그 소비 경험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기대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많이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소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0가지 부분이 우리가 이제 비이성적으로 돈을 쓰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해법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책을 읽어보시면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저자는 여기 그 실제로 어떤 그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좀 더 이성적으로 그 합리적으로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나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 구조에 나를 몰아넣고 그런 방법들을 차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겠습니다. 요컨대 우리 저자들은 돈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언제나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건전한 태도일지 모르지만 심리학적으로는 너무도 버겁고 현명하지 못한 태도이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인색하게 굴고 또 끊임없이 걱정에 휩싸였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마라. 인생은 즐기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해로움을 줄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의문을 제기하라. 요 정도의 이제 정도의 수준이 저자가 얘기하는 돈에 대한 약간의 그런 해결점에 있어서의 그런 태도적인 것들을 제시하는 정도인데, 실제로 그 해결책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조금 좀 작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현상에 대해서 아까 얘기해줬던 그 10가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인간이 이제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지, 돈이란 과연 무엇인지, 돈은 어떻게 써야지 좀 효과적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기회비용을 고려하면서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돈을 쓰는 행위에 대해서,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봄에 있어서 이 책은 굉장한 많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실제로 좀 읽어보시고 나의 소비 생활 혹은 내가 돈 쓰는 방식 혹은 나는 되게 인간은 본인이 생각하기를 스스로 되게 합리적이고 나는 똑똑하고 옳은 결정을 늘 내린다고 판단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청림출판에서 나온 책인데 되게 많은 큰 시사점을 주는 책이라서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번 그 그러니까 소장하셔갖고 시간 나실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이제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그 기술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 책인가라는 생각이 좀 읽고 떠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좀 부탁드리고요.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